어머니, 제발 창피 좀 그만 주세요. 그날 제 아들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200명의 하객이 보는 앞에서 손녀 돌잔치 날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40년간 키운 건 아들이 아니라 짐승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자식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으실 겁니다. 첫째, 자식에게 재산을 함부로 넘기면 안 되는 진짜 이유. 둘째, 노후 자금을 철벽같이 지키는 법적 방법. 셋째, 페류나를 무릎 꿇게 만드는 통쾌한 복수법. 특히 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의사 아들을 거지로 만들었는지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제 채널 사연노후는 시니어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68세입니다. 그날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왼쪽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40년 전 아들 학원비 벌려고 새벽 배달하다가 빙판에 미끄러진 그 무릎이 아직도 절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손녀 하은이의 첫 생일.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금가락지를 녹여서 만든 돌반지. 밤새도록 정성껏 찐 백설기 100개. 한 땀 한 땀 수놓은 돌복. 이 모든 걸 정성스럽게 보자기에 싸서 들고 나섰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워서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무거운 보따리 때문에 팔이 떨렸지만 손녀 생각에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얼마나 예쁠까? 할머니가 만든 떡 먹고 건강하게 자라야지. 그런 생각을 하며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호텔 로비. 제 낡은 한복이 부끄러웠지만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내 손녀 잔치니까요. 그런데 연회장 입구에서 며느리를 만난 순간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들고 온 보따리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그 보따리는 뭐예요? 그 목소리에는 환영이 아니라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백설기야. 우리 하은이 돌잔치라고 밤새 만들었지. 금가락지 녹여서 만든 돌반지도 있고 돌복도 직접 지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더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제가 쓰레기를 들고 온 것처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케이터링 다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촌스러운 떡은 필요 없어요. 돌복도 이미 명품으로 준비했고요. 반지는 금이라고요? 요즘 누가 금반지를 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새 정성 들인 것들이 한순간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은이 할머니가 준비한 건데 조금이라도 써주면 안 될까?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제 아들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걸 가져오셨어요? 오늘 중요한 사람들 많이 오는데. 중요한 사람? 그럼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니?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을 입은 사람들. 제 낡은 한복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구석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며느리 친정 가족들은 주빈석에 앉아 있었는데 저는 가장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돌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부모님 인사를 요청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저희 하은이 돌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소개합니다. 며느리 부모님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제 제 차례겠지. 어머니를 소개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겠지. 하지만 민수는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존재는 지워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40년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 존재를 부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잡이 시간이 됐습니다. 화려한 돌상이 준비됐습니다. 마이크, 청진기, 판사봉, 돈뭉치. 전부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준비한 실타래와 붓을 꺼내 돌상에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전해 내려온 물건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200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시어머니인가 봐. 왜 저러시지? 며느리가 제 손에서 물건들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리 하은이 복 들어오라고. 전통이야. 우리 집안 전통.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더니 더 크게 말했습니다. 이런 낡은 걸 누가 써요? 창피하게. 그때 민수가 뛰어왔습니다. 제 예상과 달리 민수는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왜 맨날 이러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날인데? 내 손녀 돌잔치 아니니? 할머니가 축하하면 안 되니?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술을 마셨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창피 좀 그만 주세요. 그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제 뺨이 타는 듯 아팠습니다. 민수의 손바닥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뺨을 감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여기 어머니 있을 자리 아니에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200명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며느리,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사돈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 위로가 제게 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아직도 따가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백설기도, 돌반지도, 돌복도 다 두고 나왔습니다. 아니, 더 큰 것을 두고 나왔습니다. 40년간 품었던 모정을 두고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였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마지막엔 30분을 걸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부어 있었고
심장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8년 인생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붓기가 올라온 왼쪽 뺨. 이게 40년 헌신의 대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 깊숙이 넣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제게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여보, 이건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민수한테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남편의 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 강남 번화가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자는 저 박순자였습니다. 하지만 신탁 형태로 민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민수는 그 건물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 경기도 땅 10만 평 소유 증명서. 40년 전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였으니까요. 세 번째 서류. 민수 명의로 된 아파트 세 채의 실소유주 확인서. 제 돈으로 샀지만 민수 이름으로 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세금 때문이었죠.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네 번째 서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신탁 해지 조건이 적힌 계약서. 갑의 요청 시 즉시 해지 가능. 갑은 저였습니다. 40년간 시장에서 나물 팔며 모은 돈. 남편 보험금. 그리고 땅 일부를 판 돈. 그 모든 것으로 만든 제 왕국이었습니다. 민수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진짜 왕은 저였습니다. 다만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 새벽 1시.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연락하는 번호였습니다. 김 변호사님?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저 박순자입니다. 김 변호사는 남편 친구였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죠. 민수는 그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나고 싶습니다. 모든 신탁을 해지하려고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하시겠습니까? 민수 씨가. 민수는 이제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제 뺨을 때린 순간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서류 작업은 간단했습니다. 제 도장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첫 번째 도장을 찍었습니다. 민수의 병원이 제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장을 찍었습니다. 민수의 집이 제 것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도장을 찍었습니다. 민수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서류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40년 모정의 마침표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게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민수 씨에게는 내일 통보가 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면 민수는 알게 되겠죠. 자기가 딛고 선 땅이 어머니 것이었다는 걸. 자기가 자랑하던 병원이 어머니 건물이었다는 걸. 자기가 사는 집이 어머니 돈으로 산 것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어머니를 때렸다는 걸. 다음 날 오전 10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계속 울렸습니다. 결국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당장 취소하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뭘 취소하라는 거니? 병원이요, 집이요, 다 제 거잖아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내 거? 내가 산 게 하나라도 있니? 내가 번 돈으로 만든 게 하나라도 있니? 전화 너머로 민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제가 운영했잖아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 내가 빌려준 거였어. 이제 돌려받는 거야. 내가 내 뺨을 때린 값이야. 어머니, 더 할 말 없으면 끊는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민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두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40분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사흘 뒤, 민수의 병원이 폐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물주가 나가라고 했으니 어쩔 수 없었겠죠. 건물주는 저였으니까요. 일주일 뒤, 민수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갚을 돈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병원 수입이 끊겼으니까요. 보름 뒤,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은 퀭하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성형외과 의사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집도 나가야 하고 카드값도 못 내고 있어요. 하은이 학원비도. 저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불과 보름 전 제 뺨을 때렸던 그 손. 지금은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일하면 돈을 주지. 네. 내 가게에서 일하면 돈을 줄게. 새벽 4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하루 5만 원.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나물 장사를 하라고요? 왜 못하겠니? 내 어미는 40년을 했는데.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존심과 생존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보였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민수는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사흘 뒤 민수가 다시 왔습니다. 할게요. 일할게요. 그렇게 민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시장 바닥에서. 새벽 4시. 민수가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정장 바지에 흰 셔츠. 성형외과 의사 시절 그대로의 차림이었습니다. 첫날이었습니다. 무트럭이 도착했습니다. 50kg짜리 무자루가 20개.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해? 안 나를 거야? 민수가 무자루를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들어 올리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메스와 펜만 들던 손이었으니까요. 끙끙대며 겨우 하나를 들었습니다. 세 걸음을 가다가 떨어뜨렸습니다. 무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옆 가게 김 사장이 혀를 찼습니다. 저 사람이 그 잘 나가던 성형외과 의사 맞아? 어머니 뺨 때렸다며?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물을 주었습니다.
2시간이 걸려서 겨우 트럭을 비웠습니다. 민수의 셔츠는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아침 7시.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박 여사. 아드님이네? 어쩐 일이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일 배우고 있어요.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의사 그만뒀나 봐. 사업이 망했나? 어머니 뺨 때린 벌이야. 민수는 하루 종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민수에게 찬밥 한 그릇을 줬습니다. 김치 한 조각과 함께.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이게 점심이에요? 40년간 내가 먹은 점심이야. 내가 학원 다니고 과외 받을 때, 내가 의대 다닐 때, 내가 먹은 게 이거야. 민수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목이 메는지 물을 계속 마셔댔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수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허리가 굽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저녁 6시. 퇴근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들렀습니다. 그 중에는 민수를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여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대박이야. 그 유명한 성형외과 원장이 시장에서 나물 팔아. SNS에 올려야지. 민수가 얼굴을 가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밤 10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일당 5만 원. 제가 민수 앞에 돈을 놓았습니다. 내일도 올 거지.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까지 아세요? 너도 이제 알아야지. 내가 때린 이 손이 얼마나 무거운 삶을 살았는지. 내가 무시한 이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민수는 5만 원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장은 작업복으로 바뀌었고 부드러운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물집은 굳은 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자루를 나를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이지만 떨어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정확히 출근했습니다. 지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요. 한 달 일당 150만 원. 민수는 그 돈으로 원룸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제일 싼 곳이었지만 비가 새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하은이를 데리고 이혼 서류를 보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2달째. 민수가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시든 잎을 떼어내고 흙을 털어내는 일. 제가 40년간 해온 일이었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배추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손님 응대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젊은 사람이 시장에서 일하네? 힘들지. 민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힘듭니다. 하지만 배우고 있습니다. 뭘 배워? 살아가는 법이요. 제가 몰랐던 삶의 무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더라. 할머니가 가고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왜 저를 여기서 일하게 하는지. 그래, 뭘 알았는데. 돈의 무게요. 5만 원이 얼마나 무거운 돈인지. 하루 종일 허리 굽혀 일해야 겨우 버는 돈. 어머니는 이 돈으로 저를 의사 만드셨네요. 민수의 눈에 무언가 달라진 게 보였습니다. 오만함이 사라진 자리에 겸손히 들어섰습니다. 석 달째. 어느 날 민수가 일찍 왔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어머니보다 먼저 와서 준비하고 싶었어요. 트럭 오면 제가 다 나를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그날 민수는 혼자 무트럭을 비웠습니다. 1시간 만에. 석 달 전에는 2시간이 걸렸던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민수가 도시락을 2개 꺼냈습니다. 어머니 것도 준비했어요. 계란 프라이 올린 따뜻한 밥이에요. 어머니가 40년간 못 드신 거요. 처음으로 민수가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짜디짠 계란 프라이였습니다. 민수가 울면서 만들었나 봅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 내가 원한다면. 아니에요. 여기서 더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가 걸어온 길을, 제가 무시했던 그 길을.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석 달 전 제 뺨을 때렸던 그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넉 달째. 민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은이가 보고 싶다고. 딸이 자기를 기억이나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양육권도 포기했다고.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뺨을 때린 날 모든 게 끝났네요. 가족도, 직업도, 자존심도. 그래도 후회는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진짜 삶이 뭔지 알게 됐으니까. 5달째. 하은이가 시장에 왔습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데려다 줬습니다.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면서. 하은이는 아빠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아저씨인 줄 알았습니다. 민수가 하은이를 불렀습니다. 하은아, 아빠야.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의사인데요. 병원에서 일하는데요. 민수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아빠는 지금 여기서 일해. 할머니랑 같이. 하은이가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알아요. 저는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봤습니다. 하은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키우자. 너와 내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내가 만드는 거야.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만드는 거야. 5만 원 일당으로 증명하는 거야. 그날부터 하은이는 우리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작은 집에서. 민수는 원룸에서 출퇴근했습니다. 6달째. 민수가 변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새벽 3시에 와서 시장 청소를 했습니다. 다른 가게 일도 도왔습니다. 집 나르는 일, 청소, 뭐든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진짜 달라졌네. 성실하고
예전에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어. 민수는 하은이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 5만 원으로는 부족했으니까요. 다른 일거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저녁엔 하은이를 돌봤습니다. 숙제도 봐주고 책도 읽어줬습니다.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다시 의사 할 거예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지금도 의사야. 사람의 몸이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야. 그날 밤, 민수가 제게 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왜 저를 용서하지 않는지. 용서는 이미 했어. 내가 일하는 걸 허락한 게 용서야. 그럼 왜 재산은 안 돌려주시는 거예요? 민수야, 내가 나를 때린 건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깨달아야 할 건 아직 남았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배우겠습니다. 평생 배워도 다 갚을 수 없겠지만 1년이 지났습니다. 하은이의 두 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그날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열심히. 생일 전날 밤, 민수가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하은이 장난감이에요. 제 손으로 만든. 비싼 선물은 못 사주지만 이것만큼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작은 나무 인형이었습니다. 투박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생일 당일, 우리는 집에서 조촐하게 파티를 했습니다. 제가 만든 미역국과 백설기, 민수가 만든 나무 인형. 하은이는 행복해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민수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염없이. 1년 전 호텔에서의 화려한 파티는 없었습니다. 200명의 하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그날 저녁, 민수가 제게 편지를 줬습니다. 어머니께. 1년 전 제가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그날 저는 짐승이었습니다. 아니, 짐승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때린 것은 어머니의 뺨이 아니라 저를 지탱하던 모든 것이었다는 걸. 어머니의 40년 헌신, 어머니의 피와 땀, 어머니의 사랑, 그 모든 것을 제가 때렸습니다. 1년간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50kg 무자루를 1000개는 날랐을 겁니다. 하루 5만 원, 한 달 150만 원, 1년이면 1800만 원. 어머니는 이 일을 40년 하셨습니다. 계산하니 7억 2천만 원입니다. 제 의대 등록금이 1억이었습니다. 제 유학비가 3억이었습니다. 제가 쓴 돈을 다 합쳐도 어머니가 번 돈에 못 미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부자는 제가 아니라 어머니였다는 걸. 진짜 의사는 제가 아니라 어머니였다는 걸. 40년간 가족의 병을 치료한 분이니까요. 어머니,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대신 곁에 있게 해주세요. 하은이 아빠로, 어머니 아들로, 아니, 그저 한 인간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민수 올림.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받은 편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건물 하나를 민수 이름으로 돌려주세요. 제일 작은 걸로. 시작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수가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만큼 하나씩 돌려줄 생각입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절반은 하은이 이름으로 남겨둘 겁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하니까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아이로, 부모를 존경할 줄 아는 아이로, 노동의 가치를 아는 아이로. 2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이제는 저보다 일을 잘했습니다. 새벽 3시에 나와서 밤 11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건물 하나를 돌려받은 민수는 그곳에 무료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을 위한 의사 면허는 살아 있었으니까요. 낮에는 시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아픈 사람들을 봤습니다.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받았으니까요.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용서를, 새로운 삶의 기회를. 하은이는 5살이 됐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뭐 하시니? 하은이가 대답했답니다. 우리 아빠는 시장에서 일해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일이에요. 할머니도 그 일 하시고요. 아이들이 놀렸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게 뭐가 멋있냐고. 하은이가 대답했답니다. 우리 아빠는 새벽 3시에 일어나요. 남들 잘 때 일해요. 우리 밥 먹을 수 있게. 그게 제일 멋진 거예요. 민수가 그 얘기를 전하며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3년째.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며느리죠.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재혼했다던 남자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돈이 떨어지니 떠났다고. 하은이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자격이 없는 걸 알지만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민수도 거절했습니다. 하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니? 하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나 버렸잖아요. 할머니랑 아빠가 진짜 가족이에요. 전 며느리는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4년째. 민수가 작은 가게를 하나 더 얻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민수네 나물가게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장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골도 생겼습니다. 무료 진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하루는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사장이에요. 나물가게 사장. 어머니처럼. 자랑스러워하는 민수를 봤습니다. 4년 전 성형외과 원장이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5년째. 제가 쓰러졌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다가 73세의 나이. 몸이 한계에 왔나 봅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있었습니다. 민수가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하은이도 매일 왔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우리 같이 시장 가야 해요. 퇴원하고 집에 왔을 때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용서해 주세요. 5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제가 깨달을 건 다 깨달았어요. 저는 민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다고 했잖아. 내가 처음 시장에 나온 날, 내가 무자루를 들던 그날,
그날 이미 용서했어. 그럼 왜? 너를 위해서야. 내가 진짜 사람이 되길 바랐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볼 줄 아는, 명예가 아니라 가족을 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길. 이제 됐어. 충분히 됐어. 그날 밤 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민수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하은이 이름으로. 민수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야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이 다시 건물주가 됐다는 걸. 다시 부자가 됐다는 걸. 하지만 이전과는 다를 겁니다. 이제 민수는 돈의 무게를 아니까요. 노동의 가치를 아니까요. 가족의 소중함을 아니까요. 다음 날 새벽, 민수가 평소처럼 3시에 시장에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받은 민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왔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넌 이미 증명했어. 5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어. 새벽 3시에 일어났어. 하은이를 위해 살았어. 충분해. 민수가 울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 계속 일할 겁니다. 시장에서. 이게 제 일이니까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그래. 그게 내 답이구나. 민수는 받은 재산으로 큰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다만 무료 진료소를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도 줬습니다. 하은이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요. 돈이 무엇인지 모르는 나이니까요. 하은이는 여전히 할머니와 아빠를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6년째 되는 날, 그날은 하은이 생일이었습니다. 7살 생일. 이번엔 조금 특별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10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가 하은이를 축하했습니다. 우리 시장의 공주님이라고, 착하고 예쁜 아이라고 하은이가 소원을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랑 아빠랑 저랑 시장에서 계속 일하면서요. 민수와 저는 눈을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영원히 함께 살자.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옆 가게 김 사장이었습니다. 야, 민수야. 6년 전에 내가 어머니 뺨 때렸을 때 우리 모두가 욕했었어. 폐륜하라고, 짐승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 넌 진짜 아들이 됐어. 진짜 아버지가 됐어. 진짜 사람이 됐어. 시장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6년 전 그날, 제 아들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6년 후 오늘, 저는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더 나은 아들로, 진짜 아들로. 때로는 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뜨려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뺨을 맞아야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8세가 됐습니다. 더 이상 시장에 나가지 못합니다. 다리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없습니다. 민수가 있으니까요. 제 아들이 시장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민수는
이제 시장에서 제일 큰 나물 가게를 운영합니다. 직원도 10명이나 됩니다. 모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민수처럼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사람들. 저녁엔 여전히 무료 진료를 합니다. 주말엔 의료 봉사를 갑니다. 하은이도 함께 갑니다. 하은이는 이제 17살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의대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할머니처럼 아빠처럼 사람을 돕고 싶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사가 되고 싶다고. 공부를 아주 잘합니다. 전교 1등입니다. 하지만 겸손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우리 할머니는 초등학교만 나왔어요. 그런데 저를 키우셨어요. 우리 아빠는 시장에서 일해요. 그런데 저를 대학 보내주실 거예요. 공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에요. 가끔 전 며느리 이야기를 듣습니다. 재혼과 이혼을 반복한다고. 돈 있는 남자를 찾아다닌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고. 한 번은 하은이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용서해달라고. 엄마로 받아달라고. 하은이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를 키운 건 할머니와 아빠입니다. 저에게 엄마는 할머니입니다. 편안히 사세요. 하지만 찾아오지는 마세요. 냉정하지만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후회 없으세요? 저를 그렇게 키우신 것.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때린 것. 저는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내가 나를 때린 건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사람이 됐잖아. 하은이도 바르게 크고 있고. 오히려 감사해. 그날 내가 나를 때렸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야.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노동으로 단련된 손. 이제는 자랑스러운 손. 어머니, 한 가지 약속할게요.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까지 제가 모실게요. 하은이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시장이 보입니다. 제가 40년간 일했던 곳. 민수가 10년째 일하는 곳. 하은이가 매일 들르는 곳. 우리 가족의 터전. 우리 가족의 학교. 우리 가족의 성전. 그곳에서 우리는 무너졌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뺨을 맞았지만 영혼을 구했습니다. 자식을 버렸지만 진짜 자식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더 큰 것을 돌려받았습니다. 사랑을, 진짜 사랑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68세의 아들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200명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손녀 돌잔치 날. 그날 저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그냥 참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가는 것. 자식이라도 잘못은 잘못.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저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욕하실 겁니다. 너무했다고. 자식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그냥 넘어갔다면? 민수는 여전히 오만한 의사였을 겁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무시했을 겁니다. 하은이는 잘못된 가치관을 배웠을 겁니다. 제가 민수를 시장 바닥으로 끌어내렸기에
오늘의 민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민수. 노동의 가치를 아는 민수.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민수. 여러분, 자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모든 걸 주지 마세요. 특히 재산. 절대 함부로 넘기지 마세요. 저처럼 신탁을 활용하세요. 언제든 회수할 수 있게. 자식이 폐륜을 저지르면 바로 되찾을 수 있게. 그리고 자식이 잘못했을 때 용서만 하지 마세요.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래야 사람이 됩니다. 저는 아들을 때렸습니다. 뺨이 아니라 영혼을. 손이 아니라 현실로. 그 결과 아들은 새 사람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자식에게 상처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자식에게 무시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참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식의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모든 걸 빼앗아야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사연 노후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